안녕하세요. 임상 초고수홍쌤의 5분 싸게 홍현희입니다. 2025년도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2024년도 3회차 임상심의사 2급 실기 문제 리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통으로 리뷰를 할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갖고 계시다면 이 책 1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합격 마지노선 2024년도 3회차 1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죠? 그렇죠. 틱 장애를 평가하는 척도. 두 가지죠. 이게 언제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2016년도 1회차에 나오고 2024년도 3회차에 나왔어요. 보세요, 선생님들. 이 간격을 보세요. 네, 8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합격의 마지노선 10년 차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마지노선 7년이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10년 차는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뚱맞게 8년 만에 나왔죠. 이것은 선생님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변별을 위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장애를 평가하는 어떤 장면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러면 네, 첫 번째는 예일 아이고, 증상 평가 척도 이걸 좀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일 Y 그다음에 글로벌이 들어가요. 예일 글로벌 틱 severity 스케일. 그래서 이제 YGTSS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는요. 한국말로 하면 조금 깁니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운동틱 강박 사고 및 행동 그 다음에 음성틱 평가 조사표라는 건데 영어로 하면 모브스가 되고요. 모브스라고 하면 좀 쉽죠.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모터틱이고요. obsessive and compulsion 이게 강박 사고 및 행동이고 그 다음에 보컬 틱 그 다음에 evaluation scale 이래서 moves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자주 나오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8년 만에 이렇게 간격으로 나오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요. MMPI 9번 척도가 27점일 때 임상, 양상 두 가지였죠. 자, MMPI 9번 척도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1번부터 0번까지 MMPI 임상 속도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9번 척도는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경조증이라고 외우셨을 수 있어요. 그죠? 경조증.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 하이퍼매니악이죠. 그래서 그냥 매니악이라고 하는 MA. 그죠? MA인데 요 MA가 9번이 27점일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MA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경조증 증상이 그러니까 그 경조증이잖아요. 조보단 약간 하이퍼매니악이니까 매니악보단 살짝 아래라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가 너무 넘쳐 흐르는 비정상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MA 척도가 27점이라는 거는 MMPI가 이제 50T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그렇죠. MMPI는요 50T가 평균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종 모양처럼 생긴 표준 정규문 보표에서 이걸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금도 낯서시면 안 돼요. 지금 낯가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자, 요게 50T가 우리가 평균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1.5 표준 편차, 그러니까 65T 이상을 우리가 앞으로는 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10 표준 편차가 10씩이 이제 표준 편차로 봤으니까 10단위씩 떨어질 때 의미 있게 낮다라고 저희가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40이 아니라 30. 지금 27점이면 얘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2표준 편차 이하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든다는 거는 평균적으로 2.5% 이하로 정말 적다. 우리가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든 사람이라 뜻입니다. 자, 그 정도로 에너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에너지가 낮다는 뜻이에요. 낮다. 이게 낮다. 지읒이에요, 선생님들. 낮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현저하게 낮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울을 볼 때 핵심 증상 두 가지가 뭐였죠?
그렇죠. 이쯤이면 다 해죠, 선생님들.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뚜렷한 흥미에 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다는 거는 뭔가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우울의 핵심 증상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에너지가 낮다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거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울 척도가 상승하지 않아도 뭘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울을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그렇죠. 이렇게 에너지가 내려갈 때는 진짜 아파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아파서. 그래서 첫 번째는 낮은 에너지나 동기 부족이 시사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척도에 뚜렷한 상승이 없어도 어떻게 볼 수 있다? 우울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45세 이하의 젊은 연령이라면 특히나 더 신체적인 질병이 있음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병원 가보셔라.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라고 권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요. 정말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집단 상담 치료 요인 6가지. 5가지 나온 적도 있었고 6가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우리 웬만하면 6가지 외워요, 선생님들. 네,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 6가지 나오면은 한 문제 우리가 못 외웠을 때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어느 정도로 이게 문제가 많이 나왔었냐, 선생님들. 어느 정도냐면은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 이게 이 정도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그쵸, 외워야 되죠. 이거는 선생님들의 변별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역량을 위한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임상심리사 2급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외우기 공식을 썼습니다.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그렇죠. 얄미운 희정이가 4대 보험이 된 대로 했었어요, 제가. 네. 자, 얄미운 이제 얄놈이죠. 얄놈. 그렇죠. 이게 얄놈이 말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는 없고, 자, 희정이가 있었잖아요. 희정이가. 그렇죠. 희망의 고취 있었어요. 그죠? 희망의 고취. 그다음 정은 뭐예요? 그렇죠. 옆에다 쓸게요, 이제. 정은 정보 전달. 이는 뭐예요? 이타주의. 자, 사는 뭐였어요? 그렇죠. 사회 기술 발달. 그다음에 대인관계 학습. 네, 그렇죠. 그다음에 보는 보편성.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까요? 희망의 고취 뜻은 뭐야? 일단은요, 그 집단 구성원에게 집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 자체가 치료적 효과를 지닌다. 좀 나도 나을 수 있으려나? 내가 좀 달라질 수 있으려나? 이러한 생각 그 자체가 치료의 효과를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구성원에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희망이 치료적 효과를 지닌다는 거예요. 희망의 고취. 다음에 뭐였어요? 얄미운 희정이가니까. 자, 정보 전달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그 집단의 리더, 그러니까 집단 상담사뿐만이 아니라 같은 집단원끼리도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뭐예요? 그리고 내 동료에게서 나랑 비슷한 어떤 고민, 나와 비슷한 아픔을 지닌 그런 사람들에게서 즉 간접적으로 배움이 일어나잖아요. 충고도 듣고. 일단 치료자한테서 어떤 말을 듣는 거는 물론 치료적이긴 하겠지만 거기에 뭔가 뭐야 자기는 해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는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나와 같은 어려움,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극복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얻는 충고는 정말 치료적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정보 전달이 일어나게 된다. 그 정보 전달이 집단 상담에서의 치료적인 요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쵸? 이런 거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타주의죠. 자, 이타주의는 뭐예요? 뭔가 서로 비슷한 문제를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서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조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집단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거기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충고가 이제 일어나고 조언을 주고받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나의 어떤 경험 이런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게 바로 이타적인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 자체가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이렇게 가치가 있네? 내가 말하는 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네? 이런 말들 속에서 이 경험이 자존감을 높여준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본인의 존재 가치를 되게 드높여주는 이제 그러한 경험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이니까 사회기술 발달이죠. 사회기술 발달. 이게 어떤 사회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장이 되죠. 아주 그리고 안전하죠. 누가 있죠? 그렇죠. 리더가 있기 때문에 집단 리더가 있는 아주 안전한 상황에서 사회기술을 발달을 시킬 수가 있다.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서 특정 사회기술을 또 익힐 수가 있고 또 대인관계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익히는 장이 열릴 수 있는데 그 장이 어떤 장이다? 아주 안전한 장이다. 리더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피드백이 일어날 경우에도 치료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배우게 되는 이제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이 된다니까 뭐예요? 그렇죠. 대인관계 학습. 이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상호작용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집단원들끼리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내가 통찰이 일어나죠. 아, 내가 전에 저분한테 저런 말 했었는데, 아, 그때 속상이겠다. 아니면, 아, 나도 저런 말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겠다. 이러한 것들처럼, 이런 경험 속에서 대인관계 학습이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원하는 대인관계 패턴이 있잖아요.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서 실습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학습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편성. 이게 정말 중요한데 선생님들 이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면 더 아파요. 근데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또 있구나. 심지어 나보다 더해. 나보다 더 심한 정도도 심하고 뭐 어떤 그 분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도 나보다 더 열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훌륭하게 극복해내고 또 이런 모임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경험을 나눠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러한 생각 자체가 되게 치료적이라는 거예요. 다음 문제는 성인 상담과 구분되는 아동 상담 특징 두 가지입니다. 뭐 두 가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를 알아볼 거고 선생님들 이제 두 가지 이상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에 좀 나왔었던 문제인데 몇 개가 나왔었냐면 몇 회 나왔었냐면 그렇죠. 이렇게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아동을 좀 대하시는 경우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인과 아동은 어떻게 좀 다른가 이런 걸 이번에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성인과 아동은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그렇죠. 아동 상담의 대상은 18세 미만이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동 상담의 대상이죠. 자, 그러니까 비밀 보장의 법적 의무가 아동의 부모, 그다음에 법정 후견인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은 비밀 보장을 해주긴 하지만 이 부모가 원하면 또는 법정 후견인이 원할 경우에 비밀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동에게는 특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성인과 다르다는 점. 이런 거 미리 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동한테. 그러지 않으면은 라포가 산산조각으로 깨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거. 대부분 그래도 사소한 일 같은 경우에 그 아동이 자기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비밀 보장 해줄 거다. 사사로운 것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해줄 거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경우에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부모님께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꼬치꼬치 다 알려고 하시면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하셔야지 왜 상담을 받으시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아동은요, 성인에 비해서 언어적 표현이 미숙해요. 표현이 미숙하다. 그렇게 해서 언어 상담이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상담 기법 활용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미술 치료라든가 음악 치료라든가 뭐 이런 등등 매체 치료를 통해서 매체를 이용한 걸 통해서 아동에게 조금 더 접근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 친구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 본인의 심정을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효과적으로 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뭐 어른도 할 수 있지만 아동의 경우엔 특히 이러한 다른 다양한 도구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니시면 좋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동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주변 환경을 컨트롤하거나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게 아동의 책임이 아니에요. 성인의 경우에는 자기 책임이죠. 부모랑 안 맞아요. 나가면 돼요. 분가하면 되죠. 독립하면 돼요. 근데 아동은 독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되고 스스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한계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동의 주 상담 대상은 누구죠? 아동이죠. 하지만 부모랑 같이 가야 돼요. 부모를 자꾸 배제를 시키고 아동을 상담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산으로 가게 됩니다. 아동을 제대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쵸, 부모예요. 부모가 없이 부모를 막 공격하면서 아동에게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이건 잘못하셨고 막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다 보면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부모님들은 어쨌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아동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떤 다른 분들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와야 되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오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상담을 하잖아요.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동을 위한 나는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심리적,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다는 이제 그런 거는 똑같은 목적을 우리가 지닌 거예요. 다만 방법이 좀 많이 다른 거, 시각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 그게 다른 차이점이지 다른 건 똑같다. 목적이 똑같은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부모님을 공격하고 적대시하면 결국에는 드랍되죠. 선생님들은 그냥 드랍한 케이스로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일한 희망의 끈이 없어지는 걸 수 있어요. 아동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동의 가족 역동을 좀 이해를 하시고 가족 역동을 이해하고 함께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기관과도 협조하셔야 돼요. 협조, 협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동 같은 경우 본인 이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그 앞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아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 자신 스스로도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 선생님들의 협조도 되게 필요하고 부모님들의 협조가 사실은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담 백날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거 하루면 바로 박살낼 수 있는 게 부모님들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들을 위해 상담에 같이 껴서 우리와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편에 서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을 적대시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동에게 잘못하신 게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부모는 있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인간은 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나름으로 그 부모님도 그 입장에서는 그게 부모가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물론 아니죠.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던 그 저변에는 아이를 위한다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틀린 거죠, 그냥 방법이. 틀린 거면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 한 팀으로 좀 가야 된다는 거. 5번째는요. 아동은 발달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발달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요. 어떤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틱이요. 7세에 가장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안 받아도 그냥 스르륵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 없이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상 좀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비정상에 속하는지 누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상담자 또는 검사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아동평가에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문제 영역을 보호자 보고, 또 평가하는 평정 척도 두 가지를 써라. 그죠? 이게 언제 나온 문제냐면은 이것도 조금 간간히 나왔던 문제예요. 네, 이 정도에 나왔던 문제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나왔는데 선생님들 이거는요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검사 현장에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아동은 MMPI를 할 수가 없어요.
중학생부터는 MMPI A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아동은 정말 초등생 아니면 이제 유치원 다닌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걸 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평가할 때. 그래서 MMPI 대신 저는 이제 쓰게 되는데, 두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KPRC를 더 많이 쓰는데요. 첫 번째 이제 KPRC로 할게요. KPRC. 자, 이게 뭐냐면 이제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입니다. 그래서 한국 아동 인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CBCL. 그 다음에 사실은 CBCL을 더 많이 쓰실 수도 있는데 KCBCL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동 행동 평가 척도잖아요.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 코리안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고요. 요거를 통해서 아동의 어떤 문제 영역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나와 있고, 제가 KPRC를 이제 더 잘 쓰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타당도를 잘 볼 수가 있고요. 그 아이를 너무 나이브하게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너무 심각하게 문제를 보다 좀 더 과장해서 보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아동 인성 검사를 더 많이 쓰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본인이 더 보고 싶어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 맞춰서 CBCL을 쓰시든 KPRC를 쓰시든 문제 자체를 평가하고 이러는 데는 뭐 둘이 뭐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더 선호하는 검사, 목적에 맞는 검사를 좀 선별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사회기술 훈련을 집단으로 시행할 때 장점 세 가지만 써라. 세 가지만 써라. 자, 그럼 이건 언제 나왔었던 문제냐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온 문제는 아니네요. 보니까 진짜 이 뜬금없음을 한번 선생님들께서 보셔야 돼요. 2008년에 선생님들 봐요. 2008년에 나왔었고 2018년에 10년 만에, 사실은 뭐 횟수로만 치면 11년 만에 나온 거죠. 2018년도 3회차에 나왔고 그 다음에 2024년도 3회차에 나왔습니다. 정말 띄엄띄엄 나왔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기술훈련을 집단으로 시행할 때 알아야죠. 뭐 어떻게 알아야죠. 우리가 알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사회기술훈련을 그럼 집단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 반응이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기술을 쉽게 일어나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자발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맞잖아요. 그래서 사회기술 훈련을 집단으로 시행을 했을 때 사회적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피드백이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혼자서 하면 상담사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담자랑 둘이서만 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서 같이 사회기술 훈련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죠. 상황도 설정해서 롤플레잉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장점이죠. 그 다음에 다른 동료자에게서도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동료자에게서도 피드백을 얻어서 동료에게서 받은 칭찬과 인정,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학습 기술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서 받은, 그러니까 집단 리더한테서 받은 그런 것들도 정말 효과가 있지만, 나랑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표현 너무 좋은데요? 아, 누구누구님께서 하셨던 그 피드백이 저한테 정말 용기를 줬어요. 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난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기술 향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죠. 그래서 실제 생활 영역과 유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회 어떤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기술 훈련을 계속해서 하게 되니까 실제 어떤 그 주고받는 피드백과 더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담사랑 내담자랑 둘만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기술 훈련을 집단으로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할 때 그 집단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담을 종결해도 되는지 평가할 때 유용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상담을 그만해도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꽤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나왔었냐면 제가 이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네.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다? 변별을 위한 거다? 역량을 위한 거다? 맞습니다. 역량을 위해서 나온 문제다. 우리가 내담자와 평생 만날 순 없어요. 이 내담자가 결국에는 혼자서 스스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것도 상담의 목표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어떻게 하면 잘 혼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자아 강도가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지지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분이 혼자서 스스로 좀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진정한 상담의 목표를 달성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아야 하느냐. 자, 그럼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더 이상 내담자가 더 이상 문제, 행동 또는 증상을 보이지 않을 때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영원히 우리한테 올 순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온 이유가 있었죠. 처음에 온 이유가 예를 들어 사라졌어요.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분이 너무너무 불안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뭐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서 잘 행동을 못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기술을 익히려고 만약에 왔다면 사회적 기술을 충분하게 익혀서 내가 필요한 장면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럼 더 이상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더 이상 문제 행동 또는 증상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분과 종결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자신의 오래된 갈등에서 기인한 현재의 상황에 보다 유연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담자들이 보이는 행동들은 지금 막 발생한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일 수도 있지만 옛날부터 반복되어 온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만히 있다 갑자기 욱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반복이 되어 와서 그분들의 어떤 적응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예전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을 했다. 그럼 이제 뭘 들어엎고 던지고 이제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뭔가 본인의 감정을 먼저 말을 하고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좀 나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다르게 표현해주면 좋겠어. 라든가 이러하게 좀 보다 적응적으로 예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분이 홀로서기할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 남자가 자신의 삶을 장래성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희망도 없고 삶에 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가치도 모르겠고 왜 이런지 의미도 모르겠고 막 이런 말들을 했던 분이 이제 조금씩 희망을 담은 것 같은 말, 그런 행동들, 그 다음에 시도 이런 것들을 보인다면 아, 이분이 이제 좀 홀로서기를 할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게 종결은 언제나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우리가 영원히 이분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성장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좀 이렇게 가다가 좀 또 내려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근데 결국엔 이분은 성장할 거죠. 그러한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랑 상담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건강한 자아를 가진 개인으로 성장을 할 거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똑바르게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엔 좋아진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이분이 이런 반응들을 보일 때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캐치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감정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반응을 스스로 발견한다. 이럴 때 우리가 상담을 좀 종결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이 지났어요. 우린 5, 6가지 정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변별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가지 알아라 하면 5가지, 6가지 정도 알아야 돼요. 자, 내담자가 이전에 보였던 인간 대처 전략, 방어, 저항 등과는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일관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이렇다면 우리는 이분이 홀로 서기할 준비가 되셨구나, 이제 좀 상담이 없이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달라졌다. 죄송합니다. 얘 이전하고 좀 다른데? 라고 주변 사람들이 느낀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이 사람 너무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라든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던 사람이 그것과 좀 다른 반응을 받았다면, 다른 피드백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것도 종결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이분 때문에 힘들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상담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내담자 종결을 고려할 때 어떤 것들이 보이면, 어떤 모습들이 보이면 내가 종결을 고려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을 보이면 내가 좀 안심하고 이분이 적응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 내 기준이 똑같아요.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와이너가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의 구분에서 로르샤흐 검사를 투사적 검사로 구분하는 것,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유 2가지. 자, 이거는요 2018년도 1회차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24년도 3회차 이번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2점이겠죠. 2가지니까 2점인데 또 몰라요. 제가 현장에서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이너가 루르샤 검사를 투사적 검사로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이유가 뭐냐면 이 로샤 검사가 만약에 이게 객관적 검사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투사적 검사에만 해당한다고 말을 한다면 수검자와 검사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이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엑스너가 그렇게 엄청난 채점 체계를 만들어서 그 비교 집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비교 집단의 대다수가 반응하는 부분 반응, 그 다음에 95%가 반응하지 않는 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DD라고 했잖아요. 저희 그거 다 배웠거든요. 여기서는 안 배웠나? 배웠단 말이에요. 루르샤 워크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준이 있어요. 루르샤 검사 자체가. 규준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투사적 검사로만 본다? 이건 어렵다는 거죠. 우리 HTP, KFD 규준 없잖아요. 없어요. 만들려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존재해서 실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로르샤 검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로르샤 검사가 해석이 지나치게 주관적이 된다는 거는 뭐다? 뭐 때문이다? 검사자의 미숙함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검사자의 미숙함이 원인이다.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달라진다는 건 뭐다? 검사자가 미숙한 거다. 그러니까 검사자가 채점을 잘못했거나, 그러니까 점수를 부호화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또는 여기서 부호화할 걸 부호하지 않았다던가, 이러한 검사자의 미숙함이 원인이지 이 검사 자체가 투사적 검사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 투사적 검사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 검사다. 왜냐면 규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2번째로 이 사람이 투사 검사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루르샤 검사에서는 수검자는 연상, 귀인, 상징화가 아니어도 해석에 의미 있는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연상, 귀인, 뭐 상중하 이런 것들이 투사적 검사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어도 이 사람의 사고 과정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루시아 검사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투사적 검사로만 구분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와이너의 주장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는 좀 아시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제 루시아 검사를 뭐 이제 하겠지만 이거는 막 우리가 뭐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뭐, 뭘 써라 막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응 영역 같은 것도 솔직히 좀 나올 만하고, 근데 이제 특수 점수 막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로리샤 검사에서 나오는 기출 중에 요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나. 점점 넓어지죠, 범위가. 처음에는 이제 반응 영역만 외우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사적 검사로만 볼 수는 없는 이유를 말해라. 이거까지 외워라. 외워야죠. 그지? 플러스 이제 채점 체계. 채점 체계까지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나. 엑스너 채점 체계. 그거 한 7, 8가지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나. 왜냐면 너무 기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틀린다? 이거는 조금 억울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59점으로 떨어진 분을 제가 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바로 그 59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런 것까지는 그래도 쉬우니까. 너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두 개만 외워야 돼. 20개 아니잖아요. 두 개니까 외울 수 있어요. 그죠, 선생님들? 요거까지 좀 하자. 네. 또 잔소리였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CI 네 가지 기재 차원 중에서 세 가지 기재 차원을 적고 설명해라. 그래서 6점짜리 문제인데 뭐 이거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TCI 정도는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회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24년도 3회차 기출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TCI 기질은요, 네 가지가 있는데, 총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적으라는 건데, 네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MMPI만큼이나 중요한 검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내 손발을 사용하는 정도로 익숙하게 쓰셔야지 되는 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참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MMPI잖아요. 그죠? MMPI랑 TCI를 같이 검증을 하시고, 붙여서 SCT 정도까지. 뭐 더 되면 HTTP까지. 이러다 이제 풀배터리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좀 익숙하게 잘 아셔야 되는 검사라는 거. 자, 그럼 기질 차원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질 차원은 노블티 시킹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극 추구입니다. 자극 추구인데 이제 노블티 시킹이라고 해서 저희가 NS로 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자, 새로운 자극이나 그 다음에 잠재적 보상 신호의 행동이 활성화되는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해봐야 돼요. 일단 고고고입니다. 제가 쓰리고라고 이제 워크숍 시간에 말씀해 드렸는데 해봐야 되고 사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직접 뭘 자꾸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분노로 나타납니다.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욱해요. 이분들이 자격추가 높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답답해. 빨리빨리 해. 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욕구 충족에 되게 열심히시고 그다음에 새로울수록 좋아요. 모험일수록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고 단조롭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쳇바퀴 굴러가는 것 같은 삶 이런 거 정말 질색합니다. 이런 분들에서 공무원 같은 거 하나도 맞지 않아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해봤던 거 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방 질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해서 하고 또 금방 질리고 또 다른 것도 찾아서 나서고 이러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듣는 반응은 왜 이렇게 지근덕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냐 이런 말들 좀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아주 얕고 넓은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의 호기심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오래 지속하진 않는다.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찾아내셔야지 좀 본인의 욕구가 풀리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세상엔 정말 새로운 게 많고 살 게 너무 많거든요. 저쪽도 잘 못하십니다. 이분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성격이 급해요. 빨리빨리 내 욕구를 충족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 받아 내가 갈게요. 이런 분들 되게 많고 잘 못 참죠. 인내심과는 별로 거리가 가깝지 않으신 분들, 거리가 좀 멀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NS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그래서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제가 청소를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넓은 공간을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들. 넓은 교실을 청소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대걸레가 필요하고 조그만 손걸레가 필요하죠. 왜죠?
이 손걸레로 이걸 다 닦으려면 우리가 오늘 안에 청소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대걸레로만 하기에는 구석구석에 뭔가 청소가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자극주가 높으신 분들은 대걸레예요. 쓱쓱쓱쓱 빨리빨리 막 할 수 있는데 세심한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자극주가 낮은 분들은 손걸레인 거예요. 속도는 되게 느려요. 이걸 다 하려면 바짝바짝은 한데,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되게 섬세하게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좀 다른 면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두 번째는 위험 회피입니다. 위험 회피. 위험 회피는 저희가 harm avoidance라고 해서 HA라고 쓰거든요. 이거는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의 행동이 억제돼요. 행동이 억제되거나 위축되는 경향성이고요. 그래서 뭔가 처벌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손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상이 되면 행동이 억제되고 이제 뭔가 안 하고 중단하고 하던 것도 안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고, 이분들의 특징은 정말 걱정이 많아요. 걱정 덩어리입니다. 걱정 인형. 그래서 쉽게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은 전혀 걱정하지 않을 만한 상황까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위험피가 높으신 분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통제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많으면 엉뚱한 짓을 안 하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망할까봐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세요. 내가 언제나 개망신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망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수가 적고 되게 신중하시죠. 되게 신중하시죠. 그리고 본인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또 봐요. 네. 이제 그러한 특징들이 있고, 그러면은 반대로 위험의피가 낮은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쵸?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든 걱정이 없어요. 너무나 유유자적하고, 하지만 실수를 또 하죠. 실수를 해요. 그 망신을 막 당해요. 근데 위험회피가 낮은 분들은 망신을 당해도 별로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위험회피가 높은 분들은요, 그닥 남이 봤을 때 망신당한 것도 아니에요. 약간 버벅거리거나 약간 뭐 말을 더듬었거나 이런 경우인데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리플레이가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말을 버벅였을까?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본인을 되게 괴롭히시거든요. 근데 위험피가 낮은 분들은 이미 나오면서 잊어버렸어요, 다.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이제 정반대 성향이라는 거. 자극축이랑 위험회피가 반대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자꾸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자극추구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이고, 위험회피에 관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도파민이 높고 세로토닌이 높을 수도 있고요. 도파민이 높고 세로토닌이 낮을 수도 있고, 둘 다 낮을 수도 있어요. 얘네는 독립적인 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 같이 상호작용은 할 수 있지만 이 둘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사회적 민감성입니다. 사회적 민감성은 리워드 디펜던스라고 RD라고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분들은 어떠냐? 사회적 보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말 같은데 칭찬 같은 거 되게 예민하시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러신 분들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이 그런 인정, 다른 사람의 어떤 관심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받으려고 추구하시죠.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그래서 되게 다정하시고 정도 많으시고 다른 사람 감정도 되게 예민하게 캐치하셔서 눈치가 되게 빨라요. 착착착착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민감성이 낮으면 좀 눈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저런 말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사회적 민감성이 좀 낮으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인정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본인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분들의 고려 대상이 1도 아닙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분은 이제 인정과 칭찬과 관심에 예민하시고 좀 그걸 추구하시는 편이고, 사회적 민감성이 낮으면 반대로 본인이 중심이다. 다른 사람이 인정, 평가, 관심은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주면 힘들어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친밀한 관계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막 고민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표현도 하고, 나 이런 걱정이 있어, 나 좀 들어줘, 이런 건데, 사회적 민감성이 낮으신 분들은 털어놓을수록 불편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MBTI에서 T와 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좀 F고, 사회적 민감성이 낮으신 분들은 T라 하고 이제 욕을 먹죠. 근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낮아서 그래요.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센서가 약간 적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센서가 좀 많은데 사회적 민감성이 낮으신 분들 센서가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내력입니다. 저희가 P2라고 하는데 persistence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속하는 건데 죄송해요. 지속적 강화가 없어도 한 번 보상된 행동을 꾸준하게 지속하는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완벽주의랑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이 됐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 인내력이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 승부욕이 되게 강해요. 성취욕도 되게 높고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를 좀 갖고 싶고 그게 사회적인 위치든 아니면 내가 그게 공부든 뭐 돈이든 아무튼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큰 분들이 인내력이 높습니다. 대부분 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성실하시죠. 되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근면하다는 건 되게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도 포함하고 이제 인내에서 말하는 거는 뭔가를 지속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뭔가를 하는 게 인내력이다. 그래서 윤호라고 이제 예전에 그 동방신기 멤버였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인내력을 사람으로 만들다면 이제 그분이 되는 거죠. 그런 분을 생각하시면 아, 인내력이란 저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I는 워낙에 유용한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10번 문제는요. 그 백바가 제안하는 가족 치료의 기본인 전제 3개, 기본 전제 3개 쓰는 거고 2019년 3회차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 이번 3회차에 나왔는데 5년 만에 나왔죠. 그 백바가 제안하는 가족치료 전제 조건은 베르탈람피가 말했던 일반 체계 이론을 좀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가족치료에서 일반 체계 이론이라는 거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을 볼 때 이걸 체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뚝뚝 떼서 예를 들어서 뭐 4인 가족 중에서 아들이 좀 내담자가 돼가지고 이제 왔을 때 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들이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거나 뭔가 좀 앱노멀한 것들을 보일 때 이 앱노멀한 행동을 보이게 하는 가족의 역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앱노멀한 행동을 통해서 이 가족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체계 이론으로 설명하는 가족 치료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가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네 명이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병적인 행동을 보이면 이 체계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만 뚝 떼어서 이 사람만 치료한다고 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할 때는 이 가족 모두의 역동을 봐야 된다. 체계로서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일반 체계 이론에서 말하는 가족 치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입각을 해서 이것을 본다면 첫 번째로 사람들 간의 관계의 역동성에 주목을 한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별개가 아니고요. 네, 관계성에 중심을 둔다. 그래서 관계성에 주의를 둬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4인 가족 중에 뭐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족 전체 내에서 벌어지는 역동에서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이론에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상호적 인관성이라는 건데요. 상호적 인관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런 거는 서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잔소리를 했어요. 그럼 잔소리해서 이제 애가 뭘 박차고 나갔어요. 그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박차고 나가는 버릇없는 아들이 문제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잔소리 퍼붓는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다. 그게 바로 상호적 인과성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원인 또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호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박차고 나가니까 자꾸 할 일 안 하니까 잔소리를 한다 그러고, 얘는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박차고 나간다 그러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면서 결과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호적 인과성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왜보다는 무엇에 대한 강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고 질문을 하면 제가 저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잔소리 했으니까 그랬어요. 이 과거로 자꾸 초점이 가거든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here and now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꾸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건설적인 거, 현재에 더보다 초점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관계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 상황의 진행에 대해서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왜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자꾸 하면 누구 탓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혀 관계가 발전이 되지 않죠. 하지만 무엇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바꾸면 이 관계가 더 보다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지, 문제를 안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왜보다는 무엇을 더 강조하는 게 백바가 제안하는 가족치료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요.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한 내담자 특성 세 가지인데, 요거는 선생님들이 6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2007년에는 6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변별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가지보다는 6가지로 좀 외우시면 좋겠고, 몇 년도에 문제가 나왔었느냐, 요 정도에 나왔습니다. 심심치 않게 나왔던 문제라서 선생님들께서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표현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의사, 본인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훈련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극아이이신 내담자 분들을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이 적절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알아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자, 극아이 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뇌를 빨리 돌리세요, 선생님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눈 맞춤 잘 되던가요? 눈을 막 이렇게 똑바로 또 레이저를 쏘듯이 안 그래요, 선생님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회피한다. 잘 못해요, 눈 맞춤을. 너무 쑥스러워하시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언급을 어떻게 해요? 잘 못하세요.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거 해야 되는데 나한테 뭔가 무례하게 굴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 그거 좀 불편한데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톤이 막 공격적이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예 못한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아예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전혀 말씀 못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모임이나 회의에서 어디 앉아요? 정 가운데 맨 앞줄에 앉습니까? 아니죠. 어디 이렇게 딱 스캔해가지고 제일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자리. 그렇죠. 네, 저기 구석에 있는 이제 그런 자리만 앉으려고 하세요. 네, 그렇게 앉으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알대꾸를 하십니까? 듣고만 있는다. 막 뭐라고 나를 몰아붙여요. 아무 대꾸도 못하고 뭘 대거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뭔가 부당한 말씀도 이렇게 들으실 수 있잖아요. 한데 그걸 다 듣고만 있는다. 꾹 참고. 네. 일단은 우리 3가지까지 했고 이제 4가지 다섯 여섯 개 좀 할게요. 지나치게 변명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 왜?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본인이 누구한테 꾸중을 듣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시선을 받고 혹은 그냥 시선이라도 이 상황이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변명하고 사과하는 게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려고. 예,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이신 경우가 많고요. 친구나 다른 사람들의 비합리적 요구를 어떻게 해요? 잘 거절합니까?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래서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하신 거예요. 자, 이런 특징들 이참에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심리 검사 도구 선정 시 고려할 사항 3가지. 2010년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24년 3회에 나왔습니다.
14년 만에 나온 문제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정말 시조새 문제다. 도대체 이렇게 오래된 문제가 왜 나오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변별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임상심리사로서 우리가 심리검사를 선정하고 수행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들을 이번에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변별이 아니라 역량을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고 어떤 기준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가를 이참에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심리검사를 왜 하죠, 선생님들? 그렇죠. 이 수검자가 호소하는 주호소 내용 혹은 의뢰 사유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심리검사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떤 지금 증상을 겪고 있는지 만약에 치료를 수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검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심리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 학업 성취가 너무나도 이제 미진한 아이가 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교수 방법을 다 바꿔봐도 학업 성취가 나아지지가 않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지능이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능검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리검사의 목적을 일단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검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심리검사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네, 심리검사 목적을 분명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적절한 이러한 검사를 우리가 골라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기본이죠, 그죠? 예,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해라. 된 검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뢰도, 타당도 고려. 정말 많은 검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선생님들. 인사이트에서도 우리한테 맨날 광고 오죠. 뭐 아니면은 한국심리 주식회사 뭐 이런 데서도 검사 또 개발했다고 뭐 오죠. 뭐 알람이 계속해서 옵니다. 가이던스에서도 오고.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 중에서 이러한 검사가 표준화된 검사라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 안에서의 비교가 가능한 검사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도라는 건 뭐예요? 검사를 할 때마다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가? 타당도는 과연 이 검사가 측정하는 것이 올바로 측정된 것인가? 이런 것이 신뢰도와 타당도잖아요. 이런 걸 보시고 이게 다 나와요, 수치로. 그래서 적어도 신뢰도라면 이제 0.7 이상은 나와줘야 우리가 이거를 믿고 할 수 있다는 거지. 0.7 이하라면 할 때마다 다를 수 있는 검사라는 뜻이에요. 0.7 이하면, 그러니까 0.6 몇몇 이것도 조금 이제 우리가 믿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여러 가지 유용한 검사들도 많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우리의 역량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심리검사의 실용성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검사 시행과 채점의 간편. 시행과 채점이 너무 어려우면 사실은 수검자도 힘들고 검사자도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엄청 이제 유용한 우리가 어떤 시사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중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과 채점이 간편한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시행 시간이에요. 너무 오래 걸리면 힘들어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걸린다. 우리가 풀배터리 보통 하나 하는데 4-5시간 걸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검사지를 수검자한테 주고 조금 몇 개를 주고 그 자기 보고를 주고 나서 할 때 우리가 그 정도 걸리는데 그거 빼고 한 5시간 걸린다. 이런 검사들을 우리가 과연 해야 되는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자, 시행 시간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경제성이에요. 심리 검사지의 경제성.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있냐 이 얘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여러 가지로 고려하면서 심리검사 도구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만성정신 질환자가 직업 재활을 해야 하는 이유 3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2020년도 3회차에 나왔었고 2024년도 이제 3회차에 나왔었던 문제고요. 4년 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만성정신질환자가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이 얘기거든요. 왜일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네, 이게 그냥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상담만 계속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당연히 있는데 직업재활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후에 되게 좋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분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 경제적인 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려면 이제 이분이 소득이 있으시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 안에서 쓰실 수 있으면 너무 좋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이제 경제적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정신장애인에게 재정적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계속해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통해서 뭔가 내가 소비 활동을 하잖아요. 생산적인 활동과 소비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뭐가 향상이 되죠? 자존감이 향상이 돼요. 내 존재 자체의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돈을 버는 활동이 막 그렇게 장인의 뭐 내가 뭐 추구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소소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했고 그 일한 것에 대한 인정이 소득인 거예요. 내 노동에 대한 인정, 그 인정 자체가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 본인이 역할을 또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신 증상이 되게 감소해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때, 죄송해요. 할 때 정신 증상 감소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직업재활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네. 상황이 그래도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그래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회화를 경험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 혼자만 하는 일도 물론 있을 수 있죠.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든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회화 경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만성 정신 질환자일수록 그러니까 증상이 그래도 나가실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직업 재활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다. 재활을 위해서 운영을 하신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성 정신질환자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심리평가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라. 구분해서 설명해라. 이것도 시조새 문제예요. 선생님들 언제 나왔냐면 2013년도에 나왔어요. 2013년도. 11년 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들 이 2024년도 3회차도 10년어치만 하면 무조건 합격이었어요. 이런 지금 시조새 문제가 지금 연속해서 나와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어치만 외우시면 그래도 거의 합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였어요. 네. 자, 첫 번째 심리평가의 목적. 첫 번째는 뭐죠? 진단. 감별 진단이죠. 진단이 목적이에요. 이 환자분 아니면은 이제 우리 내담자분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호소와 의뢰 사유를 보고 이제 이런 게 의심이 돼서 검사를 수행을 하고 검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심리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잖아요. 심리 평가를 한 결과상 이분은 주요 우울 장애가 의심된다. 그죠? 주요 우울 장애 증상과 일치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감별로는 불안 장애인데 검사 결과를 통해서 감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 수행을 하면 되고. 그래서 진단과 감별 진단에서 임상적 진단을 명료화하고 세분화해서 증상 또는 문제의 심각성까지도 우리가 구체화해서 평가할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성격 및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담자의 어떤 자아 기능이라든가 자아 강도라든가 인지 기능 같은 거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성격의 취약성 혹은 이제 강점이 있었을 건데 지금 나타난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뭐 이런 지속되는 뭐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자아 기능이 약해져서 자아 강도가 약해져서 지금 현재는 이런 부적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치료 전략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했다면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CI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치료하기 전에 심리평가 장면에서 그러니까 접수 면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고 심리평가를 하잖아요. 심리평가 결과상 뭐 TCI가 이러이러하게 뭐 자율성이 낮고 연대감이 낮고 막 이렇게 미성숙한 성격의 패턴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심리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할 TCI에서는 성격이 발달이 되어 있어야 되죠. 적어도 자율성 내 연대감이 향상이 되어 있는 게 지표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전략이 효과적이었다면 성숙한 성격으로 좀 어느 정도 발달했을 거고, 치료 전략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면 본인이 느끼기에도 별로 없었고, 지표상에서도 별다른 어떤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치료 전략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했었는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치료 유형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수행을 했었는지, 혹은 치료 전략이 괜찮았었는지, 아니면은 개입이 효과를 보였는지를 검사를 통해서, 심리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요. 지능 평가에서 임상적 접근과 개념적 접근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문제인데 4점짜리고요. 언제 나왔었냐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21년, 24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필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두 어떤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지능이 실제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발휘가 되는지에 관심이 있는 이제 그런 접근이 있고요. 하나는 학문적으로 지능을 통계적으로 평가하고 지능을 어떻게 하면 잘 관찰을 하고 잘 평가할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있는 이제 그런 접근이 있겠죠. 이 두 가지 접근이 물론 둘 다 필요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다. 요걸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임상적 접근은요. 비네, 터만, 죄송해요. 터만, 그 다음에 웩슬러가 대표 학자고요. 등 중심이다. 자, 비네, 터만, 웩슬러는 사실은 셋이 조금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비네는 누구냐면 프랑스 정부에서 학교 학습을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따로 모아서 이 친구들만을 위한 학습을 좀 시키고 싶은데 선별을 할 수 있는 검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뢰를 했던 게 비네입니다. 그래서 비네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능검사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수학습이 필요한 친구들을 선별을 하는 검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네가 만든 게 비네 검사입니다. 근데 이 비네 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좀 평가를 하고 적절한 본인의 수준에 맞는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별을 하는 검사를 만든 거고, 터만은 누구냐? 이 비네 검사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터만이라는 사람이 비네 검사에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때 스탠포드 교수였는데 스탠포드 비네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 비네 검사를 좀 미국에 맞게 좀 고쳐서 만든 게 터만이에요. 그런데 이 비네 검사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뭐죠? 그렇죠. 신체 연령분의 정신 연령 곱하기 100이 비네 검사의 그 IQ 계산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18살,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신체가 나이가 먹는데 그만큼 인지 능력이 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갑자기 점점 이제 지체로 가게 되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웩슬러가 어떤 걸 개발했죠? 그렇죠. 편차 지능 지수를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연령대하고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수가 바로 편차 지능 지수입니다. 이렇게 세세 관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세 분 다 임상적 접근을 한 대표적인 학자다. 자,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능을요. 잠재적인 적응 능력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학습만을 이렇게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적응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지능이다라고 봤고, 동기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하는 이 비지적인 요소, 죄송해요. 비지적 요소가 지적 기능 수행에 죄송합니다. 영향을 준다. 비지적인 요소라는 건 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텔렉추얼하지 않은 것들이 지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동기라든가 뭐였죠? 네, 그렇죠. 성격 같은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지능 검사를 하다 보면은 위험의 P가 엄청 높은 친구들은 수행 시간이 길어요. 왜? 안 틀리고 싶거든요. 누가 틀리면 벌 준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혼자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또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다 보니까 수행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중요한 검사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감점을 받거나 아니면 0점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상황에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본인의 성격 때문에 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동기 같은 경우에도 지능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기가 충만한 친구들과 동기가 1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무동기 친구들을 봤을 때 누가 더 수행을 잘하겠어요? 지능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동기가 높은 친구들이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능 검사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가 처리속도라는 이제 지표가 있잖아요. 아시죠? 처리속도 지표에서 점수가 뚝 떨어져요, 갑자기. 동기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합니다.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리속도 검사 같은 경우엔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정확은 할 수 있으나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점수들은 다 이제 평균에 속하는데 갑자기 얘만 뚝. 그래서 거의 뭐 지체급으로 받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본 게 임상적 접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능은 뭐다? 적응 능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잠재적 적응 능력으로 지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저도 이제 이 접근이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뭐 제가 뭐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능검사 결과에 반영이 되고 이와 같은 결과 자체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웩슬러 지능검사 예전에 3까지 할 때 보면 우울이랑 같이 교차 검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굳이 3까지 가지 않아도 그 3가 보기가 되게 좋은 게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이제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비교가 좀 가능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5로 지금 개정이 된 지금도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 속도가 뚝 떨어진다든가 이런 증상들은 우울하신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울이 이제 진행이 완전히 돼서 우울장애라고 판정을 받기 전에도 이미 처리 속도는 많이 떨어져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교차 검증을 하면서 임상적으로 뭔가 유의미한 심리적인 이상 자체도 이 지능 검사에서도 어느 정도 는 밝혀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임상적인 접근입니다. 자, 임상적 접근과 조금 다른 접근은 개념적 접근입니다. 는 누가 대표적인 학자냐? 스피어만. 그다음에 뭐 카텔, 서스톤. 그다음에 카텔, 길포드 등을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자, 스피어만은 G팩터, 처음 우리가 일반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G팩터를 처음에 말씀을 하신 학자고, 서스톤은 이제 G만으로 일반 지능은 이렇게 하나가 아니다. 7개 정도는 되지 않겠니?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게 서스톤이고, 이제 길포드는 이제 120개로 늘렸어요, 그거를. 일반 지능을. 예, 그런 분들이고, 카텔은 아시죠? 카텔,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 요 말을 하신 게 카텔이고, 그래서 이분들은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능을 검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과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통계라는 게 이제 과학이잖아요. 그죠? 지능을 과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고요. 개인이 아닌 어떤 집단 대상의 검사를 수행을 했었죠. 그래서 지능검사 결과랑 어떤 성별, 연령, 그 다음에 학력 변인 등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계속해서 연구를 했었고, 그 지능검사의 소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요인 분석을 한 거예요. 다 통계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집단 지능검사 결과와 성별, 죄송해요, 연령, 학력,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검사, 요인 분석. 그래서 지능의 개념 자체를 발달시킨 사람들이다.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상적 접근도 중요하고 개념적 접근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 우린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이런 분들은요. 스피어만이라든가 카텔이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지능 검사가 발달을 한 거예요. 이 지능을 바탕으로 임상적으로 어떻게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느냐를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 이참에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과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 방법 2가지입니다. 요게 어느 정도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야 되는 문제라는 감이 오시죠? 그래서 만성 정신과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 2가지 이렇게도 나옵니다.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자, 첫 번째로 그럼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가장 필요한 게 사회기술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 정신 질환자가 지니고 있는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이것을 파악해서 어떤 결함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고 보완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정 사회 기술상 결함을 알아내고 파악하고
이것을 수정하고 이제 보완하는 작업들을 해야지 이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환자 교육입니다. 환자 교육은 이제 환자가 스스로가 지금 내가 어떤 증상을 겪고 있고 어떤 병을 지금 내가 지니고 있고 이 병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병에는 어떠어떠한 치료가 효과적이다. 어떠어떠한 활동이 더 효과적이다. 약은 어떤 간격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환자가 알아야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환자 교육이 필요한데 환자로 하여금 환자 자신의 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 그래서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환자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 하나 더 해야 되죠. 가족 교육 및 치료입니다. 이분이 아픈 데 있어서요. 가족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고 보기엔 상당히 어려워요. 만성 정신질환자라면 적어도. 그래서 지지적인 가족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러한 증상, 이분이 나타내는 이런 증상들을 가족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족도 뭔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 환자분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그다음에 경과, 예후, 뭐 증상,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나타났을 때 대처 요령 등 교육하고 그다음에 가족 내 긴장이나 스트레스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치료해야 되죠. 그래야 더 이상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단 상담에서 내담자의 적절한 자기 노출을 위한 지침 4가지.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서는 우리가 보통 자기 노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었다. 나의 경우에는 어떻다. 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노출이에요. 본인 얘기거든요. 이런 게 치료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게 적절하게 그리고 치료 효과가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치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기 노출은 사실 저희가 전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 노출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묻는 문제고요. 2021년도 3회차 그 다음에 지난 3회차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3년 만에 나온 문제죠. 첫 번째, 자기 노출은 집단 상담의 목표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단 상담에서 치료적인 것 외에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요리법 막 그런 거. 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맛있었더라. 뭐 이런 거. 어제 누구랑 어디랑 갔다. 이런 거는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나오는 주제와 관련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냥 자기 노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집단 상담의 목적과 목표와 관계가 있는 것들만 자기 노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원들 스스로가 무엇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를 좀 정하셔야 돼요.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집단 상담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죠? 그렇죠. 비밀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집단 리더는 비밀을 보장하죠. 근데 집단원들도 그럴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최대한 그러도록 서약서도 쓰고 저희가 이제 어떤 그 구조화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 개방을 하면서도 불편할 수 있거든요. 노출을 하면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본인이 스스로 좀 정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좀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자기 노출 전혀 안 해요. 그럼 또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죠. 여러 가지 좀 생각하면서 적절한 선에서 본인이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노출 하려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왜? 비밀 보장이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얘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선가 지금 유출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기서 나온 문제들을 다 딴 데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만 그렇게 구조화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다.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말 하나도 안 해요. 자기 노출 하나도 안 해. 그러면은 집단 상담에 온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거를 쉐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면서 또 통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집단의
발전 단계에 따라 자기 노출 정도를 조절하는 거죠. 초반부터 막 본인을 다 노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좀 적절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 이 집단에 대한 라포도 형성이 안 돼 있고 리더에 대한 라포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본인이 혼자서 자기 방 엄청나게 한다. 이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땐 리더분이 이제 조금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시키시죠. 그래서 이 상담 초기에 좀 지나치게 자기 개방하는 거는 또 좀 별로지만 중기에 가서 이제 이 집단이 뭔가 좀 응집이 생기고 여기서 뭔가 효과적인 통찰이 막 나타나요. 그땐 또 자기 개방을 초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집단의 어떤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자기 노출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된다.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행동 치료자들은 내담자의 행동을 이제 직접 측정하기를 선호하는데 내담자의 행동을 직접 측정하는 경우 포함되는 일반적 특성 6가지를 적어라. 그래서 2015년 3회차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3회차에 나왔습니다. 네, 무려 이제 9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나온 문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관찰할 때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찰자가 돼서 행동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죠? 그쵸? 이걸 내가 왜 하냐? 이 행동 측정을 내가 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뚜렷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행동 측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공격성이 문제다, 산만성이 문제다, 뭐 주의 집중이 문제다, 동기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표가 뚜렷해야 우리가 행동 측정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뭐 의뢰 사유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이거 우리 ABC라는 것으로 이제 주구장창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 사건이 있죠. 안티시덴트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가 있고 컨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촉발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행동이 나타나고 이제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가 다시 행동을 강화할 수도 있어요. 이 맥락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잔소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얘가 뭐 쾅쾅 뭐 발로 차고 그 다음에 뭘 부시기 시작합니다. 부수니까 또 뭘 해요? 그 다음에 엄마가 또 잔소리 또 하죠. 다시. 서로가 결과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맥락, 잔소리가 등장하는 상황, 이 잔소리가 등장한 상황에서 이 아이가 물건을 집어 던진다면 집어 던지기 직전에는 어떤 트리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 묘사입니다. 공격적 행동을 보였음, 이런 거는 행동 관찰이 아니에요. 공격적 행동을 보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공격적 행동으로 보여졌는가가 나와야 돼요. 소리를 몇 데시벨로 이제 몇 초간 질렀고 발을 몇 번 굴렀고 그 다음에 뭔가 욕설을 했는데 어떠한 욕설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 행동을 보였으면 이건 관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계속해서 선생님들께 강조드리는 거는 심리검사 하실 때도 산만하였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뭐 관찰하는 5분의 시간 동안 발을 뭐 10번 흔들고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지고 그다음 머리카락을 뭐 3번 넘겼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누가 봐도 이게 산만한 행동이다. 누가 봐도 뭔가 이게 초조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묘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행동의 비율이에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뭐 5분의 시간 동안 몇 회, 1시간의 시간 동안 몇 회, 이렇게 행동의 비율을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상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때 이제 중독성이 되게 높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뭐 마음에 안 들면 문을 확 하고 나가버립니다. 상담실 밖으로 나가요. 뭐 저는 따로 나갈 순 없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또 들어와요. 좀 이따가. 근데 이제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던 친구인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했어요. 한 4회차인가 5회차 된 날이었는데 전에는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문을 박차고 나갔었는데 이제는 20분이 돼도 안 나가네요. 근데 막 그 친구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제가 그랬었나요? 1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박차고 이제 근데 나중에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로 나중에 좀 풀리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행동의 비율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행동의 지속 시간. 얼마만의 시간 동안 이 행동이 보여지는가예요.
뭐 1시간 동안 발을 몇 번 굴렀고 이 지속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은 뭐 1시간 동안 10초의 간격으로 몇 회의 소리를 질렀는가 이런 것들 지속 시간이 이 행동의 강도를 또 우리가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동의 강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는가. 예를 들어 주먹으로 뭔가를 이제 부수는 걸 한다고 했을 때 뭐 한 3번 만에 어디에 뭐 이렇게 흠집이 날 정도로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내담자의 말을 이제 받아서 적으실 때는 버버팀이라고 하잖아요. 내담자가 말한 그대로 수검자가 말한 그대로 적으시는 게 좋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적으시는 게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치료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이분을 평가할 때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비밀 보장의 예외 사항으로서 내담자가 자신이 자살한다고 할 때, 그리고 타인을 살해한다고 할 때, 요거를 대처 방안을 각각 3가지씩 써라요. 사실은 요게 전에도 나왔었는데 살짝 응용한 문제라서 제가 이제 신출이라고 했는데 완벽하게 신출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담자가 자살한다고 했을 때의 대처 방법이 나왔었거든요. 종종 나오는 문제라서 완벽하게 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담자가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경우 3가지 대처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보고 척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BDI도 있고요. 그다음에 BSSI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BHS 뭐 다양합니다. 그죠? 뭐 무만감 척도까지 해서 요거를 사용하여 자살 관련 심리적 문제를 평가한다.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째는요. 내담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살 의도라든가 그다음에 계획이라든가 방법, 그다음에 시도를 했었는지 준비, 뭐 시도 등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내담자랑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면담이 끝나고 나서 혹은 상담이 끝나고 나서 바로 가서 자살을 한다고 얘기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이 끝난 후 바로 자살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잖아요. 높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서 신체 구금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생명이 중요하니까 생명은 살려야 되잖아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살을 막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근시일 내에 자살할 확률이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변에 중요한 타인들에게 자살 시도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시키거나 그다음에 상담자에게 연락할 것 등 사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살을 한다고 보고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고, 2번째는요, 내담자가 타인을 살해한다고 하는 경우. 네, 이러한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의무의 예외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상담자는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 없이 사회적 또는 타인에게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관련 전문 기관이나 전문인이나 또는 사회에 알릴 수 있다. 알려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 또는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내담자 동의 없이 내담자 정보를 관련 전문인 또는 사회에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내가 이 말을 하고 난 뒤에라도 내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서를 통해 고지하거나 동의하는 거죠. 문서를 통해 동의를 얻거나 또는 사후에라도 알린다. 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알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담자의 부모 또는 가족에게 고지한다, 알린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동의가 없어도 보호자의 동의하에 병원에 응급 의뢰하는 거죠. 해서 정신상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입원 이런 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비밀보장의 예외사항이에요. 우리는 사회적인 안전을 추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되게 극심한 피해가 가는 일들을 막아야 된다. 이것은 이제 타라소프 재판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런 의미가 생겼는데, 이 내담자가 살해를 할 계획을
그러니까 살인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 보장의 의미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다 이제 알고 계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신출인데요. 이건이 주장한 경청 태도인데 이제 솔러입니다. 그래서 기법을 적어라. 그래서 이니셜 주고서 이제 하나씩 적어라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2024년도 3회차에 처음 등장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S죠. 네, S 솔러니까 S. S는 뭐겠어요, 선생님들? 그렇죠. squarely. squarely. 이게 뭔가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squarely. 이게 스퀘어가 이제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똑바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정면을 보고 똑바로 마주보기란 뜻입니다. 내담자와 뭔가 함께 있다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정면을 보게 똑바로 자세를 바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러잖아요. 오는 뭘까요? 그렇죠. 오픈 포스처, 오픈 마인드, 그렇죠? 오픈 마인드가 오픈 포스처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오픈 포스처. 그래서 열린 자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팔 자체도 이렇게 팔짱 끼거나 하시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오픈된 그런 자세를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비언어적으로 더 많이 전달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내담자와 내담자의 말에 뭔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런 것들이 자세를 통해서 내담자에게 전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팔짱을 끼거나 다리 꼬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솔러니까 L이 나오네. L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울여진다는 뜻이거든요. 린. 이게 집중해서 듣다 보면 몸이 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대져요. 이렇게 기울어지죠. 예, 그분한테 말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집중한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몸이 기울여진다는 거죠. 내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이건 내가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에 뭔가 집중하고 경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내담자 쪽으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고. 자, 솔러 E입니다. 이거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 컨택트. 그렇죠. 이이길래 아이가 나왔다.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아이 컨택트. 눈 맞춤입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눈 맞춤. 그래서 눈 맞춤은 너무나도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내담자와 눈을 맞추고 뭔가 긍정적인 시선을 교환을 해서 이런 것들이 경청하고 있다. 내가 당신 말에 주의를 정말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게 눈 맞춤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솔로 R이죠. R은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렇죠. 릴렉스드. 이게 뭔가 긴장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상담사가 긴장하고 있다?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 상담자가 편안한 자세로 이제 내담자의 말을 듣게 되면 그 편안함이 이제 같이 공명이 됩니다. 내가 뭔가 이완된 상태로 듣게 되면 내담자도 이제 이완된 상태에서 본인을 오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막 긴장돼 있고 막 이렇게 눈썹에 힘을 주고 이렇게 찡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것이 올마가요. 내담자에게. 그거와 반대로 뭔가 릴렉스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로서 내담자를 같이 이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건이 주장한 경청 태도 솔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또 다음번에 여러 가지 또 교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